해주실 전문가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화진 선임연구원님, 환경일보 김육수 대표님, 키스텝 황기아 권력위원 실장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모신 토론 패널들께서 많은 다양하고 실질적인 고견과 지혜를 나눠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보다 유익하고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열띤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출발점 이런 것부터 다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좀 나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목차는 기후변화 협상과 신기후 체제 그리고 우리의 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리고 그동안 많이 알려져 왔던 그런 얘기보다는 제가 이 일을 해오면서 제가 94년에 업무를 시작했고요. 에너지공단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실 기후 관련된 업무만 쭉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벌써 20년이 좀 넘었는데요. 다른 분들로 이렇게 대치될 만한 저도 이제 조금 뒤로 물러날 그런 세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전히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거 보면 그동안 더 역량 있는 분들이 좀 이 분야에 좀 들어오지 않았고 제가 계속 하는 걸로 보건데 많은 분들이 언론에도 많이 다루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과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걸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고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제가 하고 있는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분들 또 다른 관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이 분야에 합류하지 않았다는 건 역시 우리 사회는 아직 여기에 영향을 모으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젊은 분들, 일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과 기후변화 협약과 협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기후가 변화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근데 기상과 기후가 다르고요. 기상은 매일매일의 날씨의 변화인 것이고 기후는 그 기상의 매일매일의 날씨의 변화가 누적된 결과로 나타나는 큰 흐름인 거죠. 그래서 사실 매일매일 기상캐스터가 나와서 기후변화 때문에 날씨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건 사실 인간관계가 찾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큰 전체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들 설명을 많이 하고, 큰 경향 속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설명을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말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느냐,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느냐,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면, 기후가 변화하면 대응해서 살아야죠. 추워지면 더 입어야 하고요. 더워지면 시원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기후가 변화해서 날씨가 바뀌면 그거에 따른 작물 재배의 변화, 사는 방식의 변화 등등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많이 일어나면 손해를 보겠다. 그럼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죠. 하지만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건 기후변화 협약의 협약 조문으로 쓰여진 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그리고 부정적이면 어떻게 그 문제를 헤쳐갈 것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 우리 삶의 문제에 관해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협약의 문제는 협약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협상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어요. 협상이라는 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이 이익이 되느냐, 우리나라가 어떤 이익을 취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보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협약에 대응하는 것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이제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저는 주로 협약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후변화 전문가도 아닌 것이고 저는 여전히 공학을 했고 이제 에너지와 많이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게 이런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가능하면 천천히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면에서 이제 그 협약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게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많이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에너지계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고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라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후변화 협약하면 기후변화 협약 제일 먼저 이번에 만들어진 신기후 체제도 94년에 만들어진 기후변화 협약의 일종의 부속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후변화 기본협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후변화 기본협약에 근거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 협약 94년에 만든 걸 바꾼 게 아니고요. 여기에 근거했어요. 그러면 94년에 만든 기후변화 협약을 일종의 헌법 비슷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걸 지키기 위한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인 법률은 예전엔 교토의정서였습니다. 97년에 만든 교토의정서. 그런데 이제 그 교토의정서를 끝내고 새로운 신기후체제 합의문이라고 하는 걸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94년의 기본협약 위에서 실제 이행을 위한 그 방법론이 좀 바뀐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기본협약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칙은 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협약이 어떻게 개정이 되든 어떻게 논의가 되든 그리고 요번에 작년 말에 합의가 이루어진 건 매우 원칙적인 합의고요.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것들은 적어도 이거 2020년 이후의 신기후 체제이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협상해야 됩니다. 네, 디테일한 것들은. 그런데 다 이 기후변화 기본협약의 기본 원칙 하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 그 협약의 기본 원칙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 원칙이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여서 협상하는 사람들은 CBDR이라고 하고요.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책임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의 크기는 차이가 있다. 입니다. 그래서 그 협상에서 항상 이야기되는 것이 공동이 강조되느냐, 책임의 크기가 강조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은 가능하면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려고 하고요. 그래야 자기 책임이 좀 줄어드니까. 개도국들은 책임의 크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야 먼저 기후변화가 일어나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려왔던 선진국한테 책임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 말에 그 신기후 체제에 관해서 합의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만 저는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도국의 입장이 어려워집니다. 협상에서. 왜냐? 개발도상국이 경제가 빨리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합의 시한을 뒤로 갈수록 개도국이 책임을 떠안고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선진국한테 네 책임이 크다라고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그 시점에 맞는 합의문을 만들어내는 게 개도국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작년 말에 협상은 합의될 거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서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후변화 협약에 조인을 했으면 다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배출량 및 흡수량에 관한 온실가스 배출이 어떻게 되고 얼마를 줄이고 있는지 이 문제에 관해서 역시 국가보고서라는 걸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보고서에 관해서는 국가보고서 이름이 영문으로 내셔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고서 하면 내셔널 리포트라고 생각하겠지만 내셔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누가 누군가한테 제출한다기보단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기 전략을 서로 알려주고 소통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국가보고서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때 정한 걸로 특정 의무사항이 199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으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해보자. 그게 이제 기후변화 기본협약에 있는 부속서 1, 별첨 1의 나라 이름이 써 있고요. 그 나라들은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키자라고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첨 2에, 부속서 2에는 그 중에서도 OECD 회원국인 나라들의 이름을 적어 놓고 이 나라들은 그동안 돈을 많이 벌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으니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재정 지원과 기술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재정과 기술을 남한테 줘야 하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차이인 거죠. 교토의정서는 97년에 만들어졌고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이행하도록 만든 겁니다. 한시적인 거죠. 그래서 2012년 말로 교토의정서에 일단 저건 끝났고요. 실효는 끝났고 그걸 다시 202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원래는 연장하지 않고 처음 협상의 시작은 포스트 2012였습니다. 2012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각국이 자기의 이해관계가 협상이 잘 안 돼서 2020년 이후에 시작하는 체제를 만들기로 하고 갭이 발생한 거죠. 처음엔 그 갭 없이 어떻게든지 행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라고 했지만 이해관계에 따라서 협상이 결렬돼서 뒤로 민 겁니다. 그리고 교토의정서를 약간 강화하는 수준에서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의 그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교토2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2020년 이후 신규 체제라고 해서 2020년부터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 프리 2020, 2020년 전의 행동도 지속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교토의정서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잠시 보시면 수량적으로 목표를 줬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그때는 책임을 가진 선진국이 감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축을 하는 책임을 가진 나라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감축을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선진국들만 하게 돼 있었고 그 선진국들에 대해서 1990년 수준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목표를 다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위에 있는 나라들은 목표 달성에 실패한 나라들이고요. 파란 게 목표였고 빨간 게 실제 발생한 일입니다. 밑에 있는 나라들은 달성한 겁니다. 목표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쪽으로 갔죠. 그런데 쭉 보시면 아래에 있는 나라들의 대부분은 동구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경제로부터 자본주의 경제로 이제 경제 체제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아시는 것처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공장 가동률 떨어지고 하면서 배출량이 저절로 줄었습니다. 자기 의사, 그러니까 노력이 없이 그냥 줄어든 거죠. 노력해서 줄인 게 아니라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잉여 배출량이라고 하고요. 잉여 배출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배출할 권리를 갖는다고 정했는데 그게 남아 돌게 된 상황인 거죠. 사실상 열심히 노력해서 그나마 달성한 것이라고 좀 치는 나라들이 영국, 독일, 일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그런 것들 좀 다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통일이 되었고요. 우리나라도 감축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데 북한하고 통일을 했다. 대박이죠. 예. 배출량 문제 딱 해결됩니다. 북한 배출량이 워낙 낮으니까. 이런 것처럼 독일도 해결됐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산업 합리화했죠. 대추수상이. 그 다음에 북해에서 유전도 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석탄에서 그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됐고요. 2차 공약 기간으로 가면 다 그냥 조금씩 그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2020년까지 연장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못하겠다고 나간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아예 처음부터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왜냐? 그냥 미국 상원에서 95대 0인가로 부결됐습니다. 왜?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되니까.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되니까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일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댔죠. 원전도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우리 감축하기 힘들다. 원전 사실 거의 다 세워놓고 다른 걸로 떼면, 화석연료 떼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일본은 그런 이유를 대면서 빠져나갔고요. 다른 나라들도 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토의정서는 출발부터도 매우 작았습니다. 전 세계 배출량의 거의 절반을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배출을 하는데요.
중국은 처음부터 개발도상국이라서 들어가지 않았고 미국은 거부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EU만 시작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EU의 배출 총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20몇 %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EU가 자기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4분의 3은 그냥 여전히 배출하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교토의정서는 그런 측면에서 실효를 처음 출발부터 상실했었고요. 뒤로 가면서 이제 동력을 더 잃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토의정서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목표를 협상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협상이 그 당시는 꽤 성공적이라고 자평을 했죠. 너는 얼마 주려라, 너는 얼마 주려라. 나라마다 목표를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의무준수 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달성하지 못하면 무언가 이제 어떻게인가 하려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2012년이 막상 돌아와 보니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나라를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어요. 협약에서 정한 걸.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국가에서는 잡거나 잡아놓거나 아니면 벌과금을 매기거나 그러죠. 유엔이 특정한 나라에 누군가를 잡아갈 수도 없고 벌과금을 매길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협약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제 사성이 이렇죠. 이래가지고는 아닌 것이다. 바꿔보자.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생각이 모아서 이제 신기후 체제로 체제의 시스템을 바꾼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건 그냥 추진 경과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기후 체제 성격이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첫째는 참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참여한다. 아까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에서 responsibility에 그래서 그동안에 책임이 있던 나라에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 이젠 모두 다 참여하자로 바뀌었습니다. 커먼이 좀 더 강조된 거죠. 그동안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규모가 커지면서 배출량이 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차별화, 그러면 디퍼렌시에이티드는 어디 갔느냐? 어떻게 디퍼렌시에이티드를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모두 다 참여하니까. 커먼은 강조했으니 그러면 디퍼렌시에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감축은 모두 참여한다. 그러나 감축하는 정도를 자기가 정한다. 일종의 셀프 디퍼렌시에이션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갔고요. 그 감축의 강도를.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축하는 거 말고 다른 분야, 즉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밑에 포괄적 접근이라고 하는 6개 대응 요소, 감축,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 그 다음에 적응, 기후가 변화하면 어떻게 적응해서 살 거냐. 적응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같은 지역에 계속 홍수가 일어나면 집 부서지면 그 자리에 다시 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또 부서지고 또 부서지면 고민하게 되죠. 이 위치에 다시 집을 짓는 게 정상이냐? 왜? 기후가 변화해서 계속 비가 오면 집 짓는 위치를 더 산 위로 올리거나 바꿔야죠. 이런 것들부터 다 적응입니다. 현재 교량, 도로, 댐의 설계 수치는 안전한가? 다 돌아봐야 하고요. 점점 그 강도가 높아지면, 그렇죠? 홍수의 피해 정도가 높아지면 댐 설계 기준도 바꿔야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적응인 거죠. 그 다음에 재정. 결국엔 돈이 들어갑니다. 누가 돈을 낼 거냐. 그래서 지금은 responsibility를 돈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한테는 돈을 더 내세요. 인 거죠. 돈을 더 내세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GCF가 와 있고 GCF가 돈을 모으고 있지만 우리나라 선진국들한테 돈을 더 내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거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도상국들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기술이 없어서 못하니 기술을 주세요라고 돼요. 기술 이전 의무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개도국들한테 돈을 줄 의무도 있고요. 기술을 줄 의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량, 캐퍼시티 빌딩, 역량을 형성시켜 줘야 돼요. 뭘 할지 잘 모릅니다. 심지어 기술과 관련해서 기술하시는 분들이니까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기술 수요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근데 기술 수요 조사를 하는데 누가 하느냐? 선진국들이 돈을 내서 컨설턴트를 채용해서 개도국에 보내요. 그래서 기술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기술 수요를 가지고 선진국들한테 이런 기술이 필요하니까 좀 지원해 주세요. 돈도 좀 주시고 기술도 좀 주시고. 심지어는 개발도상국은 뭐냐? 내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조차 스스로 파악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주세요. 뭔 기술을 줘야 하는지조차도 선진국이 와서 해주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역량 형성을 시켜줘야 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중요한 게 감축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누군가한테 돈이 필요하냐,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어떻게 줄 것이냐,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켜 줄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다 고민해야 하는데요. 차별화 요소에 있어서 선진국들은 주로 감축만 열심히 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개발도상국들이 다른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 기후변화 기본협약엔 개발도상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구분이 매우 모호해졌고요. 그리고 한국이 어디 가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면 욕먹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우리나라도 GCF를 유치하고 돈도 내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점점 더 재정에 대한 기여, 그리고 기술에 대한 기여, 역량 형성에 대한 기여를 해야 되는 위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교토의정서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이행 주체와 이런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안 해도 되는 쪽으로 구분을 했고 비용에 부담이 되니까 계속 하고 싶지 않았고 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매우 모호해졌고 그 사이에 바뀐 우리나라의 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머지 요소들에 대한 행동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리스폰서빌리티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책임인 거죠. 이제 그런 것까지를 다 따라서 내가 노력해서 내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내부 감축 문제와 외국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같이 떠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2050년이 꽤 길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협상장에서 들은 건 젊은이들의 소위 대표로서 이제 협상장에 옵저버로 참석한 젊은이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2050년에 이 자리 협상장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70에서 80%는 다 살아 계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2050년에 여러분들 다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 미래 세대 얘기가 실제로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세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합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다 남의 세대의 이야기라고, 다음 세대의 이야기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의 정부든 다 2050년까지 자기가 행정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음 정부로 밀는 것이 상책이죠. 편안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 비용의 문제, 그리고 책임의 회피 문제. 실제로는 이제 몰라서 못하느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건데 할 의향이 없다. 왜? 비용이 드니까. 이 문제입니다.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아시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신기후 체제의 핵심은 항구적이라는 겁니다. 듀러블하다. 그 얘기는 교토의정서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라고 한정해 놨습니다만 얘는 종료 일자가 없습니다. 5년마다 계속 새로 진전된 INDC, 즉 국가 목표를 5년마다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다시 낸다. 입니다. 다시 낼 때마다 이전에 냈던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더 세게 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 대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의무제한수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무엇을 했는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투명성이라는 건데요. 다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공개했는데 다 못했다. 그리고 공개할게. 그리고 그냥 버틸 수 있느냐? 글쎄요, 누군가 뭐 열심히 버티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살 수 있느냐고 계속 욕을 먹으면 버티기 어렵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체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신기후 체제 성격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낸 INDC를 다 100% 이행한다고 가정하면 기후변화는 안정화될 것이냐? 좀 모자랍니다. 왜? 그렇게 돈 많이 내서 하고 싶은 사람들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모자라죠. 그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연구를 해서 그 다음 INDC를 낼 때 이 정도 차이가 있고 더 해야 한다는 걸 국제적으로 강조를 해서 INDC 그 다음 단계 낼 때는 다 각국이 좀 더 세게 내도록 계속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그걸 반복해 가서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현재 목표입니다. 특히 재원 문제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되고요. 개발도상국들이 원하는 것은 특히 재원이니까요.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제 에너지니까 이제 줄여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립 원칙은 후퇴 방지입니다. 자, 후퇴 방지 원칙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선진국들은 교토 의정서를 정할 때 만든 수치적 목표가 있습니다. 그죠? 1차. 그러면 그거보다 뒤로 가면 안 된다. 더 간다. 근데 개발도상국들은 이번에 처음 목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 출발할 거냐? 개동들은 그냥 내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대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정도임을 보여라. 라는 겁니다. 베스트 힘을 보여라. 가장 열심히 하는 거에 이 정도다라는 걸 보여라. 이게 요구사항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30년 목표를 내기 전에 2020년 목표를 자발적으로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발적으로 선언한 것보다 더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건 무시하고 처음 내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느냐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2020년에 내놓은 것도 약속이니까 그거보단 아주 조금이라도 더 가자. 이렇게 돼서 그거보다 조금 더 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밑에 다른 나라들 사례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기후변화 2020년 국가 감축 로드맵은 좀 더 상세하게 부문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감축률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국가 총계로는 13.8%를 줄여야 됩니다. 예상량 대비 13.8%. 여러분 가정에서 전년도 대비 에너지 비용을 13.8%를 줄인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뭐 그러지 않고 전년 대비가 아니라 그냥 예상량 대비 13.8% 줄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성장한 자녀가 있는 분들 큰아이 군대 보내지 않는 한 13.8% 줄이기 힘들 겁니다. 네, 모든 가족이 13.8% 줄인다. 저희가 우리 회사에서 에너지공단에서 산업체들한테 예전에 그 협약을 통해서 줄여달라고 산업체들한테 요청을 하고 그러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소위 자발적 협약이라는 걸로. 그때 목표가 대체로 연 1%였습니다. 1년 1% 정도 줄이는 것. 그러니까 13.8%가 엄청 큰 거죠. 그런데 내년에는 16.2%고요. 후년에는 19.1%고요. 네, 매년 이만큼씩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BAU가 정확하냐라는 측면에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작년도, 그러니까 재작년도 해서 한 2년 정도 경제 성장률보다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성장 증가율이 매우 낮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BAU가 올라갈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퀘스천들이 있는 분들도 꽤 있고요. 실제로 경제 성장률 자체도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저히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BAU 자체가 좀 낮아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를 BAU 대비 얼마로 하는 것보다는 2020년에 몇 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게 달성하기 훨씬 더 쉽죠. 경제 성장이 계속 안 좋으면 잘하면 거저 달성할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동구권처럼.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그런 경험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유럽은 왜 가능했느냐? 선진국들 경제가 이미 꽤 오래 전부터 안정화돼 있잖아요. 포화 상태가 돼서 더 이상 경제 성장이 매년 몇 %씩 가는 일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가능하고 그래서 뭘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가 계산이 서지만 우리는 매년 성장하는 그런 상황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 회사의 내년도 매출이 올해하고 동기와 똑같다라고 매출 목표를, 경영 목표 세우는 회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무척 높게 잡습니다. 높아도 한참 높게. 그 얘기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하려고 할 거고요. 배출량을 늘리겠다는 목표가 포함된 겁니다. 이제 그만큼
그 기본 사회 전제 조건이 좀 차이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뭐 거의 이제 끝나간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배출이 일어나는 활동량 곱하기 배출 개수라고 하는 걸로 활동량당 얼마 배출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거는 기업에서도 가정에서도 국가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배출 개수란 뭐냐?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공급하는 에너지당 여기 TOE가 톤 오브 오일 이퀴벌런트입니다. 오일 그 원유 1톤당 온실가스가 얼마 배출되느냐? 이건 그냥 다른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다 이제 환산한 거죠. 원유 1톤에 해당하는 에너지 양당 얼마 배출하느냐. 그 다음에 배출 활동량을 다시 나누어 보면 인구, 인당 경제 활동량, 그 다음에 배출 개수 되죠. 그걸 다시 나누면 인구 곱하기 인당 GDP, GDP당 TOE. 단위 GDP를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투입하느냐. 그리고 그 투입된 에너지당 얼마만큼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느냐의 곱으로 대략 나타납니다. 그러면 각각의 우리 사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느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GDP를 늘리기 위한 것, GDP를 늘리기 위한 행동, 그 다음에 저탄소 에너지를 공급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각각 인자가 좀 달라지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렇게 나타난 인자들을 이제 나눠봅니다. 그러면 배출 요인, 그동안 90년에서 2012년까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인구는 16.6% 늘었고요. 인당 GDP는 256% 늘었습니다. 그리고 GDP 대비 TOE는 1% 줄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단위 GDP를 생산할 때 얼마나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쓰느냐, 효율 향상 1%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노력 얼마나 했습니까?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근데 12년 동안 겨우, 10년이 넘죠. 22년 동안 겨우 1%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용이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이 정말 나쁘냐? 이 얘기는 또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을 GDP로 나눈 이 수치는 외국에 비해서 꽤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뭐 잘 아시니까 분모와 분자 사이를 그냥 보시면 돼요. 현대자동차에서 차 한 대를 만들 때 우리가 보통 뭐 독일보다 3분의 1, 3배나 안 좋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벤츠보다 에너지를 3배나 더 쓴다? 그럴 일 없죠. 현대차가 바보입니까? 차 한 대 만드는데 뭔 차이가 난다고. 차값이 평균 3배 비싸잖아요. 2배에서 3배. 벤츠가. 여기 분모가 더 큰 거예요. 분모가 큰 거지 분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시지표의 상당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아직 그런 진짜 선진국들하고 비교해서 저 부가가치가 좀 떨어지는 상품을 만들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덜 쓰라고 엄청 요구한다. 사실 공장에 가면 에너지 전쟁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쓰면 난리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부가가치 따라서 이런 수치를 거시적으로 바꾸는데 상당 부분은 어떻게 하면 고부가가치 산업기술에 그 핵심을 두느냐라고 하는 것도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탄소 에너지 공급 22%나 실제 배출 개수가 낮아졌습니다. 매우 큰 거고요. 실제로는 이 TOE당 그 TCO2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조금 더 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 비율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그럼 뭘 위해서 어떤 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거기 보시면 인구는 뭐 앞으로 장기간 별 변함이 없을 거다.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죠. 인당 GDP 4만 불로 가고 싶어서 모든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한다고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당 GDP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실제 GDP당 TOE는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변하고는 있지만.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건 배출 개수를 바꿔줘야 한다는 거죠. 실제 목표를 달성하거나 그리고 앞에 있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의 크기를 바꾸는 것보다 그것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배출 개수를 바꿔주는 것들이 훨씬 더 집중하기 용이하고 그리고 그 파급력도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탄소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그런 데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산업체가 에너지 사용 총량을 줄이려고 하는 것보다 그 에너지를 무엇으로 공급하도록 하느냐가 더 바꾸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을 많이 쓴다. 삼성전자가 전력을 가지고 조립을 한다. 전력을 쓴다. 그런데 그 전력을 모두 신재생 에너지로 100% 공급한다. 그럼 삼성전자는 배출량이 없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저희 에너지공단에서 노력한 건 에너지 수입액이 부담이 된다였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이유가 외국에서 석탄이나 석유를 살려면 부담이 된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상당 부분은 우리 거잖아요. 여기서 발생합니다. 바람 수입하는 거 아니니까, 태양도 수입하는 거 아니고. 따라서 비용은 사실 좀 들어가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비용이 다 여기 남는 거죠. 투자된 것도 여기 남는 거고요. 외국 흘러나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당장은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좀 더 비싸니까. 근데 예전에 우리가 어렵고 비싸다고 해서 안 한 적 있나요? 그게 가야 되는 방향이면 어떻게든 끌고 온 게 우리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가야 하는 방향이 명확하다면 지금 좀 힘들어도 훨씬 더 빨리 갈 필요가 있다. 비용을 물어내는 것, 지금 주저하는 것이 지금 주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결도 안 되고 점점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오래 가다가 절벽으로 가는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그 밑에 그 박스에 넣어놨습니다. 고부가 가치형, 산업기술혁신, 에너지기술혁신 필요하지만 가장 큰 인식은 중요한 건 인식의 증대다. 비용을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물어내는 비용이지만 향후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나면 충분히 다 이득으로 얻을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이미 값싼 물과 값싼 음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비싼 돈을 주고 더 좋은 물인 생수를 먹으려고 하고 더 비싼 유기농을 이미 사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만 더 싼 것을 공급받는 게 나한테 좋은 것이다. 라고 왜 생각들을 하시죠? 이런 것들에 관한 전환이 같이 가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필요한 겁니다. 물론 국내 산업 되게 어렵습니다. 당장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국내 산업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산업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산업에 곱해지는 배출 계수인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어주면 산업계가 훨씬 더 용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자꾸만 산업계 자체의 비용으로 환산을 하니까 어려워지지만 국가 전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배출 계수를 바꿔주면 산업계는 자기가 쓰는 에너지의 총량을 당장 줄일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운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핵심적이다. 근데 시간은 길지 않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미래의 무슨 대단한 기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최상의 방법을 당장 시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돈을 좀 지불할 생각을 갖는 것,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바꾸도록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있으니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신기후 체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빈 박사님께서는 신규 체제 출범 유연한 체제를 인정하면서 그 공통의 그렇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하에서 국가별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목표를 수립하되 이행은 국내적으로 담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국의 의무와 책임, 권리를 동시에 부여했다. 결국은 모든 국가의 국내적인 정책과 행동 실현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의 역할 그리고 개도국의 증대되는 책임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취약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연대의식을 갖게 했고요. 또 감축과 적응과의 균형을 또 제시를 했고 개도국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기후 기술 지원 또 역량 배양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녹색 기후 기금 송도 사무국이 있는 그 녹색 기후 기금을 감축과 적응에
50대 50으로 투자한다고 이렇게 결정한 그 부분은 바로 앞으로의 그 재정 지원이라든지 기술 혁신의 그 자연스러운 우리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협상 과정에서 아주 많은 그러한 그 국가 간에 첨예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 이제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그 30% 감축을 이야기하면서 국제시장 메커니즘을 이제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시장 메커니즘의 형태를 UN 기후변화 협약 중심의 시장 플러스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시장으로 보다 다양화해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외형적으로는 초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그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협력 방안이 이제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시장 메커니즘의 원칙 부분입니다. 시장 메커니즘의 원칙은 환경 건전성이어야 되고, 또 더블 카운팅, 이중 계상은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 준수에 기반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계속 국제 사회에서 올해부터 이제 논의가 이제 될 것이고요. 이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원칙이라든지 그 원칙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어떤 지침이라든지 절차, 방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협상에서 이루어질 그러한 그 의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파리 협정의 특징이라고 보면, 이거는 이제 교토 체제하고 좀 다른 건데요. 파리 협정은 다양한 경제 주체인 그 이해 관계자, 우리가 이제 non party stakeholder라고 이렇게 협정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당사국 이해 관계자들이 기후 행동 강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행동에 대한 그러한 그 non state actor zone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해 관계자가 직접 참여하고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촉진하고 강화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제 앞으로 정책 이행이라든지 행동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 당사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이해 관계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여기서 이해 관계자라고 하는 이 non party stakeholder라고 하는 것은 기업도 해당이 되고, 또 지자체, 시민단체, 이런 그 금융의 모든 그 당사국이 아닌 그 이해 관계자가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물론 언론도 해당이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그 정책 이행이라든지 행동 실현에 있어서 민관 협력의 이제 강화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시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5가지 정도로 좀 시사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뭐를 할 수 있는지 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후변화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는 이유는 지속 가능한 발전, 즉 행복한 미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이거하고 연계해서 좀 전략을 세워보자. 작년 9월에 유엔에서 합의했죠. 17개 그 목표를 합의하고 이제 각 국가별로 국가의 지자체별로 합당한 안을 만들어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아무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골격이 안 맞습니다. 대통령 중심 체제하에서 수없이 많은 분야를 연결해가지고 조정 아우러야 될 그런 일을 누가 하죠? 총리실에서 해줘야 되는데 총리실에 힘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산과 조직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뭐가 가능할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컵21 진행 중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전 그래서 이 기대를 걸어보는 게 지자체 중심의 어떤 대응. 여기 대응이라는 것은 아까 오 박사님 말씀하신 적응이라든가 기술, 재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대응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재정 없죠. 기술도 없습니다. 조직도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 현실로 기후변화라는 것이 다가오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자 체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과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들이 뭉쳐서 가는 것이 지금 굉장히 복잡다기한 국제정세에서 운신을 하기 어려운 중앙정부보다 훨씬 빠른 행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좀 전에 우리 안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NGO들이 기업들을 푸시를 합니다. 구글 같은 데다 당신들은 무슨 에너지를 썼어요? 아니,
지금 기후변화 시대에 그런 글로벌 대기업이 기후변화를 더 가속화하는 그런 에너지를 쓰면 안 되겠죠 하고 촉구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이케아 같은 것도 그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보다 소비자가 더 무서운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의 희망을 걸어보는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중앙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아닌데 워낙 복잡한 그런 메커니즘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 정부에서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바텀업 방식이 더 훨씬 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명분도 만들어주고 또 국제사회에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저는 결국은 밑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를 위해서 여론 형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37% 얘기 나왔을 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2도시, 1.5도시 나왔을 때 이게 가능하냐?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게 진정성이라고 보거든요. 37% 할 수도 있어요.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한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년마다 INDC 통해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개선하겠다.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도 의지를 보이고 실천하겠다. 그것이 있는 수치냐는 겁니다. 2도시, 1.5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90세, 100세 살 때 그러면은 우리는 명이 짧으니까 좀 그런 리스크를 유지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진정성을 가지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아까도 또 말씀하신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국가 차원에서 최상의 R&D 종합 대책 수립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런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예전에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계획들 같은 경우는 정부 R&D 예산 확대 내지는 예산을 요구하는 어떤 근거로만 좀 활용이 되지 그것이 실제 어떤 실효적인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 데는 약간 제한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예산 확보의 어떤 측면에서 머무르기보다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여랑 뭐 산업 국가 경쟁 제고라는 어떤 본원적인 가치를 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결국 이제 INDC 제출 주기가 5년인 점을 좀 감안해서 종합계획과 그 INDC 제출 주기 간의 어떤 주기적인 연동을 통해서 실제 실행력을 좀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기후변화 관련된 산업생태계 경제적 재고와 상당히 어떤 중요한 화두라고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몇 가지 해안은 이제 오대균 실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생태계 경제적 재고의 어떤 큰 축은 크게 두 가지 거로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R&D 기반의 이제 기술수단이고 또 하나는 이제 B&D 기반의 어떤 정책수단인데 그것이 약간 균형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떤 지원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뭐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어떤 기후변화 관련된 분야의 어떤 자생적인 산업생태계 수준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성숙도가 좀 덜하고 경쟁력도 낮은 뭐 다양한 어떤 지표들을 보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명하게 나타나는데요. 기후 관련된 어떤 새로운 시장이 만약에 도출됐을 때 그걸 뭐 일일이 선점한다거나 아니면 그리고 이미 형성된 기존 시장의 어떤 점유율 확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어떤 그 R&D 기반의 기술 수단과 B&D 기반의 정책 수단이 좀 균형적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뤄서 실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마 이런 어떤 시장 선점이라든가 시장 점유율 확대의 한계로 좀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 차원에서는 산업생태의 어떤 체제 개선이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좀 면밀하게 설계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인들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성전 요건이라든가 이제 기반 조건을 충실하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것들을 좀 빨리 시점은 2030년 그처럼 이렇게 멀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오대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준비는 지금부터 당장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R&D의 최종 결과가 시장에서 기존에 쓰이던 것보다 정말
정말로 싸게 만들어서 R&D가 끝나는 즉시 쫙 시장으로 들어가는 제품을 보신 적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예, 일단은 시장 것보다는 약간 다 높은 수준에서 끝나죠. 그 다음은 시장 시스템이 그걸 바꿔가지 R&D의 최종 결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 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뭘로 바꾸는 거냐? 그게 정책이고 지불 의지고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좀 더 비싸도 선택할 이유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R&D로 해결 절대로 안 됩니다. R&D로 해결되면 뭔 문제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행동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20년 목표가 세냐 아니냐, 물리적으로 지금까지의 상황, 현재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유지해온 투입 방식과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 당연히 거의 불가능합니다. 2020년에 떨어진 건 고사하고 사실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 박사님이 더 약화됐다는 건 이렇게 절대로 갈 수 없을 것이므로 요리로 가기 위해선 이렇게 갈 거다. 그러니 2020년에는 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사실 이제 진정성,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진정하게 우리나라가 2020년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우린 이런 경로를 겪어왔고 이런 노력을 했고 30년은 이런 목표인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뭘 어디셔널하게 좀 더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에 보이면 2020년에 꼭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 엄청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만한 이제 진정성을 가졌느냐, 그리고 그것을 투명하게 이제 정말 국제사회에 보여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느냐, 그 전에 정말 진정하게 노력하고는 있느냐. 녹색성장 정책이 후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녹색성장 정책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관해서 도입한 정책은 딱 하나입니다. 배출권 하나 말고는요 없어요. 물론 배출권 참여한 525개 업체가 우리나라 총 배출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정책이긴 하지만 역시 그 회사들한테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을 제한하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는 한 매출 목표를 낮추고요. 가동률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들이 그 회사들에 대한 기술적 혁신,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의 혁신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될 것들은 정말 산업을 지원한다면 에너지 시스템을 바꿔줘야 한다. 그래야 자동차도 훨씬 더 편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를 100만 대 보급한다. 그럼 배터리가 100만 대 보급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 배터리를 채우기 위한 발전 시스템을 하나도 안 바꾸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늘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전력을 더 생산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ESS를 저장 장치를 더 보급하는 정책을 하려면 정말 중요한 건 시스템을 바꿔주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오히려 의미가 없고요. 그것이 나중에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뭐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면 20년 이상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처음 입사해서 저 윗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너는 기후변화를 바라보면서 한 번쯤 정말 가슴이 뛴 적이 있느냐? 라고 아직도 이제 뭐 어떤 기회가 될 때마다 그 말씀이 이제 항상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저는 뭐 공학도라서 투자 문제는 경제는 잘 모르지만 그거 하나는 좀 기억이 납니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투자란 불확실한 미래의 이익을 위한 현재의 확실한 희생이다. 현재의 희생할 생각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이익도 없는 것이다. 당장의 희생을 지금 기후변화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